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뉴스를 보면요, 기분이 좀 좋아지고 말이죠. 기분 나쁜 뉴스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건 우리가 감수해야지 이러는데, 경제도 어렵죠. 안보도 불안하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려스러운 국면인 측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에서 이제 강력한 제재를 6, 7개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앞장서서 독자적인 제재를 하고 있고, 물론 대부분의 큰 국가들이 다 독자적인 또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제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 전문 기관, 또 우리 국내 경제 전문 기관들조차도 우리 한국 경제의 금년도 성장 전망치, 또 내년도 성장 전망치에 대해서 자꾸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좋은 예상치는 본래가 한 3.0% 정도 됐는데, 그게 2.9, 2.8, 2.7 이 정도까지 자꾸 내려가고 있고, 내년도 경제 전망치도 2.78에서 2.65까지 내려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OECD라든가 IMF 이런 국제 경제 전문 기관들조차도 우리 경제 전망치를 내리고 있어요. 이런 추세에서 즉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한과 관련하는 제3국 기업,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금융기관이 들어가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금융기관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금융기관들이 과연 북한하고 어떤 금융 거래를 할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 기억에 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사상 처음.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 금융기관이 알아서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정책 결정 구조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법, 국제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지키라고 미국에서 컨퍼런스 콜까지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시급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대북제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제재 똑바로 잘 지켜라. 당신들 지금 북한하고 어떤 금융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더니 그것도 이제 모자라 가지고 미 재무부에서 직접 그 제재 대상 기관 460여 개를 지목해가면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직접 적시를 해놨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열리고, 또 연내 또 정상회담 또 예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장밋빛 남북 경제 교류, 금융 포함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자꾸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면 금융 거래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이제 추가적으로 따라가는데, 그런 장밋빛 정만과 구체적인 앞으로의 장기 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금융기관들도 별의별 이상한 상품들을 다 내놓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아예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주사를 한 대 놓아주는 것이 미국과 한국과의 그런 외교적인 우호 관계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센 주사를 놓아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사를 맞았으면 제대로 또 해야 된다는 어떤 여러 가지 좀 메시지라든가 행동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석탄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은행을 통해서 지금 돈을 만든 것 같은데, 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대북 지원을 나서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북한과 거래된 대한민국 은행들이 북한의 이 여러 가지 악용, 그러니까 잘못된 악용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미국이 경고했으니까 안 하면 되는데, 또 정부는 계속 남북대화 한다고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 완화에 대해서 오이사 조치 해제도 지금 강경화가 얘기를 했으니까, 참 정부가 위에 있다 보니 은행들 아주 미치고 펄쩍 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그런 금융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적시한 것은 이번에 처음인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과거 사례 보면 얼마나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고 엄청난
제재. 예. 자, 우리 한국계 은행이 만약에 그런 제재를 위반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은 예. 과거 2005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한 10여 년, 13년 됐지 않습니까? 예. BDA 은행이라 가지고 그 방코 델타 은행 네. 그런 은행이 북한 자금 세탁 은행으로 지정돼 가지고 미국에서 2,500만 달러를 몰수를 해버렸어요.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재를 딱 들어가니까 결국은 BDA 은행이 못 견뎌가지고 파산해 버렸습니다. 파산해. 예, 그리고 이제 그 BDA 은행에 있는 그 자금을 몰수해 버리니까 북한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또 도발을 했어요. 이 정도로 엄청난 제재의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은행들은 미국하고 금융 거래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제재에 만약에 걸려들면 미국 내 금융 활동에 얼마나 무서운 또 제재가 가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 정도로 심각한데 이것은 이제 우리 미국 정부에서 단순하게 우리 현 정부가 그런 그 장밋빛 무슨 신경제 지도니 뭐 경제 특구니 각종 뭐 철도 관광 공단 뭐 엄청난 지금 대북 투자 경제 교류 이런 거를 지금 청사진을 공개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비경제적인 분야 종전선 같은 거 먼저 하자. 네. 또 그다음에 철도 도로 연결 공사를 지금 굉장히 가속시키고 있잖아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남북 연락소, 남북 연락사무소 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그 올림픽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제재 예외 조치를 일부 이제 받았어요. 미국으로부터 유엔으로부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유엔이 판단을 해서 예외나 면제를 해준 거를 상례적으로 또 해줄 것이다라고 잘못 판단하고 아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이걸 추진하지 말아라. 그래서 쐐기를 저는 가한 것이고 이 쐐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지금 우리 한국 은행들이 그 몇 년 전부터 대형은행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대형은행이니까 미국 거래 제재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해도 견뎌낼 수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 그래서 이런 그 미국의 이런 경고 메시지에 대해서는 은행이 알아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그 국제사회 크레딧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그 고객들도 있고 국제 고객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은행의 신용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은행 자체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지만은 정부에서도 금융감독원도 있고 금융위원회도 있고 재무부도 있고 또 외교부도 있고 관련 부처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관련 부처 기관에서 미국 정부가 한 의도가 뭔지 그 내면적인 그 의도를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대로 고직 그 미국의 의대를 더도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해서 이런 금융기관에 다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제재 방침, 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모범적인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오이사 조치 해제 발언이 그러니까 강경화의 발언이 나온 뒤로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니까 대화는 한다. 대북 제재는 절대 못 푼다. 이렇게 아주 선을 딱 거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뭐 내년 예산도 잡아놨죠. 또 지금 뭐 강경화는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오이사 조치, 물론 행정 조치지만 이것도 푼다고 얘기해서 논란이 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 또 계속 교류 협력 차원에서 넘어가는 사람들, 북한으로 200명씩 넘어가서 국회의원들 넘어가고 시민단체 넘어가고 막 계속 뭔가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기서 분명히 뭔가 틈이 생길 것이고 미국에 의해서 하나가 딱 걸리게 되면 이제 뭐 싸그리 대북 제재 위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제재를 받을 텐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정부가 지금 미국의 이런 제재 조치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제재에 관해서는 제일 처음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런 정상회담 국면 직전 직후에는 우리가 바라는 완벽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 압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상회담 국면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런 대통령의 말씀과 실제적으로 정부가 해당 부처에서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상당한 뉘앙스의 차이가
가 있고 실질적으로 의미의 차이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네. 때 미국에 가셔가지고 얘기할 때 종전선언도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제재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한다고 해놓고 만약에 비핵화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 미국이 가할 또 국제사회가 가할 제재를 북한이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선의적으로 본 겁니다. 저도 북한의 그런 구두 약속을 선의로 믿고 싶어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 북한의 과거 행태. 그리고 김정은, 김일성이는 김정일, 김일성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현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 해온 통치 행태를 보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까지만 해도 핵무기를 신년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실전 배치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핵 보검을 틀어쥐게 됐다. 그래갖고 제국주의자들하고 싸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금년 1월에 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7, 8개월, 8, 9개월 지났다고 그러고 김정은 위원장이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말로 한 건데 앞에서 한 얘기는 하나도 안 믿고 뒤에서 했는 갑자기 100% 믿어버린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도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제재도 거둬줄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제재 압박을 못 견디기 때문에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사람도 공무원 시험보수 합격할 때는 신원조회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험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이 과연 시험 성적만큼 업무 능력이 올 것인지 예. 업무 능력 발휘가 시험 점수하고 똑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혹시 집안에 무슨 뭐 좀 잘못된 그렇죠. 과가 있는 이런 거 하려고 다 신원조회를 하게 되고 네. 또 말하자면 면접도 하게 돼요. 맞습니다. 일종의 정성평가도 하게 되는 거예요. 면접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북한의 과거 신원조회를 해보면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선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점수가 정말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학점이에요. 마이너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과거 전력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성격 또 김정은의 성격 이런 거를 볼 때 또 우리 정부가 최근에 와서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하는 얘기를 볼 때 미국 정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유럽에 가서 이 말씀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북한 핵이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갔을 때 제재 문제를 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남북 비핵화 협상에서도 또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도 또 통일부나 외교부나 또 재무부나 이 다양한 실무 정무 부처에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 어느 정부 부처든지 후속 실행 조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대한민국의 젠 어른이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말씀을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신용이 좋은 나라예요.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행 과정은 그게 아닌 것 같이 미국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유럽에서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을 때 얘기하겠다. 이 얘기하고 또 미국에서도 폼페이오 장관도 또 트럼프 대통령도 요즘 바로 어제 그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비핵화가 완성된 단계에 가서 제재를 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이 얘기한 제재의 완화의 시점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미국에서 제재의 고삐만큼은 세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휘둘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일부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점은 프랑스의 르몽드점은 아주 세계적인 유력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뭐라고 전망을 했냐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프랑스에 오시면 제재 완화를 얘기할 것 같아.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실한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설령 비핵화가 완성된 단계에 가서 우리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제재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지금 비핵화가 언제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벌써 비핵화 시간표를 6개월, 1년, 2년 하다가 아예 없애버렸어요. 예. 그 정도로 비핵화 자체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는 걸로 미국 정부도 이제 보고 있다. 네. 당초에 비핵화가 1, 2년 내내 그냥 확 미국이 힘으로 세게 밀어붙이면 될 거 알았는데 막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협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이 미국이 뒤늦게 조금 반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재 완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제재를 언제 완화하느냐라고 하는 시점 이거를 명확히 밝히는 것보다는 언제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우리가 몰고 갈 것인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런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일단 그동안에 미북 회담 또 남북 회담을 해왔지만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이제 미국도 눈치를 챘다.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전환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하다가 중간 선거 이후로 얘기하겠다. 그러나 대북 제재는 계속한다는 걸 계속 주장하는 걸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이 평화 모드 또 뭔가 화해 모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미국은 할 거를 다 하겠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제재 더 가하고 대한민국도 가하고 그 다음은 군사 옵션까지 꺼내 들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요. 미국이 이제 처음에는 미국도 굉장히 급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밥 우드워드의 그 공포라고 하는 책자를 보면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을 군사적으로 때릴 거를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아주 공개가 돼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미국도 시급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정말로 미국 안보의 최고의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런 군사적인 수단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걸 바라셨습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 그걸 한 다음에 안 될 때 이제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죠, 사고의.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얘기한 대로 미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화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착수를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에 대해서 상당히 반신반의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네 번째 북한을 느닷없이 이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재 외교의 성공 덕분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벌써 오늘 일본 신문에 나왔잖아요. 네. 폼페이오 장관이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핵 신고해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나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 내가 신고했는데 옛날에도 똑같은 사단이 벌어진 거거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합의를 해보니까 이거 신고가 불성실한 거야. 저는 신고 자체가 불성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불성실한 시기. 불성실한. 과거에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 신원조회 핵과 관련된 신원조회 해보면요. 북한이 불성실하게 신고한 거 다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그 당시는 고농축 우라늄은 없을 때 있지만 지금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도 북한 전역에 산재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숨겨도 그걸 찾아내는 것도 지금 이제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미국과 북한이 세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폼페이오 장관이 갔다 와서는 엄청난 발전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엄청난 가치가 지금 높아가고 있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두 번째 정상회담을 서둘렀어요. 그래서 선거 후에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통상 선거 후 1년 후에 만나는 것 같다가 선거 후에 본다는 사람도 없고 나라도 없어요. 선거 후에 2차 정상회담 하겠다는 얘기는 11월 6일 선거니까 11월 말 아무리 늦어도 12월 초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행태도 합리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볼튼 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조금은 알지만 영어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제가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알아보니까 이 커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도 커플이라고 하잖아요. 둘을 굉장히 강하게 의미하는 거예요. 둘을. 그러면은 11월 중이 벌써 한 달 늦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벌써 뭐냐? 이제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조금 너무 성급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미국 측에서도 원칙을 조금 더 세게 밀고 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칙대로 가겠다. 군사 옵션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은 회담장으로 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뒤에 이제 그렇습니다. 군사 옵션 때문에 간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저 볼튼 그 보좌관이 미국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이 회담에 나온 것은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이 제재도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옵션이 이런 협상 테이블, 평화의 대화로 나오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나온 대화의 상대가 힘으로 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힘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나 핵 이만큼 가졌고 이거 재신고할 테니까 나 비핵화 할 테니까 제재 풀어줘. 동시 이행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먼저 이행해. 동시 이행 없어. 예. 그 다음엔 나는 할 거 다 할 거야. 이렇게 윽박 지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이거 모르고 서로 만났으니까 잘 될 거야 하면서 동네방네 지금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났고 지금 프랑스에 가서 그 소식을 받자마자 비핵화에 대한 얘기하면서 대북 제재를 꺼낸 부분이 뭔가 문재인 정부도 지금 스텝이 좀 꼬인 게 아닌가. 예. 스텝이 꼬여서 미국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또 북한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북한과의 대화가 이제 단절될 가능성. 아유, 니네랑 계속 얘기해봐야 너 중재자 못해 하면서 남북 대화가 경색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래 안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장밋빛 그런 전망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실패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미국 간 대화 또 남북 간 대화 제가 보기에는 미국 간 대화가 중단된다고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렇게 돼 있지만은 어쨌든 가장 큰 것은 비핵화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가 중매자, 중매 역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네. 전통적으로 북한 핵은 아니 북한 핵을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핵 쏘면 누구한테 쏘겠어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한테 쏘는 거예요. 네. 노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로 대한민국, 일본 여기다 집중적으로 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핵의 중개자 입장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채널을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의 90년대 초에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당사자니까. 그래서 이런 원칙적인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려면 당사자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사자의 원칙으로 돌아가야만이 미국 간의 대화가 설령 잘못됐을 때 우리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미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정말 미국하고 붙으면 그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사자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칙의 입장. 그 원칙 중에 가장 큰 것은 한미 공조, 한미 간의 대북 억지력. 이걸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힘을 통한 평화를 해야 된다고 최근에 강조하셨어요. 네. 다행스럽게 힘을 통한 평화. 그러니까 피스 스트렝스거든요. 이 힘을 통한 평화는 트럼프 대통령도 누차 강조했고 트럼프 외교 안보 정책의 골기역 중에 하나가 바로 힘을 통한 평화예요. 근데 미국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요즘 언론을 보면 뭐 대통령 그러니까 아까도 했잖아요.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을 실무 부처들이 그대로 좀 이행 좀 했으면 좋겠다. 제 주장이. 네. 그래야 진정한 핵 없는 평화가 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또 저 신문 보면 국방부에서 우리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또 다른 그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 자료 받은 걸 보면 LSAM이라고 있습니다. LSAM이라고 말하자면 이제 장거리 요격 미사일인데 네. 그런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2020년도까지 실험 배치해가지고 2020년도에 이제 지금 말하자면 지금 시험을 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실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현재 네. 대화 진행 관계 때문에 그 실험 같은 것을 자꾸 지연시켜라. 본래 전반기를 했더니 또 후반기를 지연시키고 후반기를 하니까 또 뭐 이런 정상회담도 있고 그러니까 또 지연시켜. 에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실험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신문에 보면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국내에서 시험할 수 없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시험하겠다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국방계 2.0고 자주국방도선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전작권을 받아오겠다는 정부가 그 무기 하나를 갖다가 해외에서 실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언론 보도가 틀리기를 바라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께서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했으면 거기에 맞는 지금 힘을 통한 평화 중에 가장 핵심은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 다 알잖아요. 삼축 체계라 해가지고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쏘면 딱 요격할 수 있게 사드 배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킬체인 쏘길 수 있고 또 요격 북한이 우리 공격하려고 할 때 미사일
발사하는지 안 받는지 미리 잡아갖고 우리가 딱 요기시켜야 되잖아요.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또 북한 지휘부. 그 지시 내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밑에 뭐 인민무력상이나 총참모장 이런 사람들 할 텐데 이런 사람들 지휘부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군사 공격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참수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수작전. 이런 참수작전 요격미사일 체제, 킬체인. 이게 삼축체제거든요. 삼축체제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죠. 이 무기를 충분히 양산해서 충분히 실전 배치할 수 있게끔 본래 말하자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오는 그런 국방력 강화 계획, 이런 첨단 장비 그런 획득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을 해라. 그래야만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힘을 통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만이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장난도 못 치고 약속한 대로 비핵화 약속을 이루어서 설령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쉽게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차고 나가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또 뭐 국정원에서 정말 최고 고위직으로 계셨으니까 이 현 상황을 잘 분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경고하고 국제사회가 대북 압력을 취하고 있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 실무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뭐 힘을 위주로 해서 평화를 지키자고 얘기하지만 뭐 그러면서 또 딴소리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놔두더라도 일단 말이죠. 그런 얘기가 있으면 밑에서 강경화라든가 또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기타의 참모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강경화는 오이사조치 해제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또 여권의 국회의원은 지금 미국에 가갖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핵 개발을 북한이 해서 오히려 더 잘 살게 됐고 북한은 가족주의 국가다 평화롭다 지금 뭐 심지어는 뭐 평양에 가니까 뭐 방콕이나 홍콩처럼 높은 건물이 많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예. 저도 참 걱정스러운데요. 왜냐하면 그 송영길 의원 하면 뭐 개인적인 역량과 인품은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겠지요. 왜냐하면 사선까지 했으니까 국민이 괜히 사선까지 뽑아주겠습니까? 상당히 능력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북한을 가더라도 또 미국을 가더라도 서울에 살더라도 모든 생활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평양에 간 것은 놀러 간 게 아니거든요. 관광객으로 간 게 아니에요. 관광객으로. 그러면 국회의원 사선닦은 중량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정을 논의하는 독립헌법기관이잖아요. 예. 거기에 상응하는 관찰력, 통찰력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런 관찰력과 통찰을 가지고 국민한테 밝혀야 된다. 더군다나 서울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 국감장에 우리 대한민국 네. 대사관, 물론 대한민국 대사관도 대한민국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지혜복권적이니까. 네, 지혜복권이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가지고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북한 찬양 발언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나쁘게 얘기해요. 찬양 공부. 미안하지만. 네. 그런데 이건 단순 찬양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핵무기 비핵 협상이 아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국 간에도 이거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해가고 있고 굉장히 심각하고 북한 위협을 봐가지고 작년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때릴까 이런 생각까지 한 엄청난 중요한 문제인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거를 재래식 무기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돈도 없고 이거 핵무기 한 방 가지고 좀 어떻게 군사적인 열세 마련하고 한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북한의 핵무기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게 국제사회에 저 국민학생도 다 알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 20대 지금 젊은 사람들도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잘못됐다. 이거 김정은 위원장 이거 말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좀 못 믿겠다. 이게 얼마 전에 어느 신문사에 하는 거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약속을 못 믿겠다는 게 젊은 20대에서 제일 높아요. 예. 63%가 제 기억에 그렇게 돼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젊은이들이 높아요.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심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선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이거 재래식 무기 열세 확보하려고 핵무기 개발했다? 그럼 핵무기 포기 안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돈으로 그 돈이 뭡니까? 비정상적으로 국제에서 불법 무기 거래하지, 예? 마약 거래하지. 그렇죠. 그 온갖 나쁜 짓 다 해갖고 벌어들인 버는 돈으로 핵 개발 작업을 마련한 거예요. 그걸 아껴가지고 무슨 뭐 주민들 잘 살겠다? 그 주민들 잘 살겠으면 왜
유엔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고 수십 년간. 그죠? 그렇죠. 제가 유엔 대표부에서 근무했는데 네. 수십 년간 그 인도 지원국이 있어요. 아예 북한 네. 저 유엔에. 그런 데서 아예 북한 같은 그런 저 어려운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네. 유엔에서 혼자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국제사다가 대북 인도 지원 호소하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엄청 거기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 뭐 800만 불 뭐 이런 것 저 추진하다가 지금 좀 그 본격적으로 추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살면 왜 그런 그 엄청난 유엔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할 것이며 또 우리 정부가 그거를 미국 정부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그렇게 쉽게 오케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아직은 논할 단계가 아니다 해서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네. 그런 것처럼 잘 살면 왜 미국과 유엔이 그렇게 인도적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산림 방충 작업도 해주지. 또 보건 의료 사업도 해주지. 잘해주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이거는 국제적인 구호단체가 120개 국가를 평가했어요. 네. 근데 이 기아 상태. 아, 심각하네요. 1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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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정도는 30몇 프로가 기아. 못 먹어갖고 영양산 때문에. 네. 이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여명거리. 요런 것만 딱 보고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본인의 그런 그 평가를 얘기한 것은 이렇게 식사할 때 뭐 공관 직원들 격려해주고 식사할 때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국감장에서 얘기하고 하는 거는 얘기의 성격이 차원이 엄청 다르다. 상당히 저는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그리고 주변 참모진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할까요? 예, 뭐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취해오니까 들어주는 척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밑바닥에 있는 본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미국도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참모진들에게 좌경화되고 친북적인 사고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 주변 참모진도 그렇고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이가 그렇고 이러다 보니 미국 또한 대한민국을 못 믿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 대북 경제제재에 의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더 어려워지면서 말이죠. 아주 폭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한 25% 정도를 상회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 역할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우리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이 관료든 또 민간 부분에서 이런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빨리 경제 성장의 정상적인 궤도 올라갈지 여기에 지금 심취해야 되고 거기에 빠져야 돼요. 그렇죠. 여야 옛날에 안보에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안보 경제 영역이 없어요. 경제도 안보의 한 축이에요. 맞습니다. 경제 문제에서도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참 유감스럽게도 오늘 지적을 제가 많이 하는데 네. 얼마 전에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 회의 또 중앙은행장 회의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조건을 많이 달았어요. 조건은 많이 달아서 뭐 제재 문제, 그 비핵화가 잘 되고 또 국제 사회가 또 동의를 해주고 여러 가지 조건은 달았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우리 IMF나 IBRD에서 이 북한을 도와주는 또 북한과 이런 협력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이게 비핵화 문제 하나만도 지금 언제 어디 방향으로 뛸지 아직은 몰라요. 지금 단언하기 어려워요. 이 과거에 그 북한의 신용 조회를 해봐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봄부터 우리 정부 특사단 또 우리 대통령하고 약속한 거 또 미국 대통령하고 비핵화 관련돼서 약속한 거가 과연 어느 정도나 진전되고 있는지를 보면 아직도 상당히 조금 믿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측면이 오히려 더 많다. 굉장히 지켜보고 많은 이 수단을 강구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주면서 약속을 지키게 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럴 때 지금 언제 올지도 모르는 비핵화가 이런 상태에서 IMF, IBRD 그거는 그냥 우리 정부 내부에서 내부 문서로 도면상으로 그런 장래에 잘 시나리오가 잘 진행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도 정부 관료들의 책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지금 국제사회가 아까 미국도 그랬잖아요. 제재 똑바로 잘 지키라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그렇고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다 그런데
우리 재무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은 굉장히 장관 중에서도 부총리급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 핵 문제가 잘 풀려갖고 또 국제사회가 동의를 한다면, 국제사회가 이해를 한다면, 국제사회 조율하고 하겠다. 이거는 몇 단계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는 못한 상태. 저 아래 출발도 지금 안 했는데 네. 너무 지금 앞서가고 있다. 앞서가고. 이런 것이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많은 오해를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힘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비핵화 약속을 지금 한 거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좀 보여주는 카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 정부 관료까지 나서가지고 무슨 뭐 IMF가 뭐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통일부에서는 또 출입기자 느닷없이 아직 가지 말라고 하려면 어제나 그제 가지 말라고 해야지. 출발하기 직전에 다 가지 말라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이 주권 국가에서 특히 말도 안 되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꽃입니다. 지금 우리 신 대표님도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지금 방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도 뭐 유튜브. 느닷없이 그 우리 대한민국 기자 그것도 탈북자라고 하는 예. 이유 하나만으로 그 설명을 안 해줘요. 아니 공간 판문점 공간 좁은 거 누가 모릅니까? 좁으니까 풀 기자 쓸 거 아니에요. 그 남북과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또 풀 기자 쓸 거 아니에요. 그 조선일보 기자 간다 해서 풀 기자가 10명에서 12명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명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빠지니까 다른 사람 가야 되잖아요. 그럼 탈북자니까 특히 조선일보니까 조선일보, TV조선 이거는 북한에서 노리는 언론 매체 중에 하나잖아요. 이건 삼척동다가 전 세계 언론 기자가 다 알잖아요. 그런 기자를 구체적인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특수한 환경과 뭐 공간, 취재 공간을 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럼 요구했냐 그러니까 또 북한이 요구 안 했다. 이거 알아서 기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기는. 이게 그럼 어느 나라 통일부냐? 통일부가 또 뭐 하는 데입니까? 탈북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맞습니다. 탈북자들이 우리 국내에서 제대로 정착을 해가지고 정말 자유 대한민국 지금 우리 저 헌법에서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신문사인 조선일보 기자도 됐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 자유도 다 주고, 그러니까 기자까지 된 아주 엘리트 탈북인인데 이런 거를 북한에 지금 탈북을 노리고 있는 시도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알면 이거 서울 가도 내 맛대로 못 사는구나. 이런 걸 해가지고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에 탈북자들을 엄청 단속하고 있고 걸리면 그냥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갖다 가두고 엄청난 인권 유린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인권 단체 그 실사를 통해서 다 나와 있는 거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일부가 느닷없이 설명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말이지 가지 말라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김정은 위원장은 가만히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서 해주는 거예요. 북한 측 애로사항을 다 무슨 민원창구 해결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건 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왜냐하면 대화를 해서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또 우리가 받아낼 것은 받아내더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법 가치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의 자유예요. 언론 자유 없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다른 조선일보 정상적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기자를 가지 말라 했으면 저도 이렇게 논평을 할 수도 없고 다른 또 무슨 그 기자가 무슨 큰 잘못한 게 있나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기자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탈북민 기자고 조선일보 기자이기 때문에 이런 정상회담 관련 취재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조금 북한 비위에 어긋나는 그런 기사도 썼을 개연성은 있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뭐 그런 거 저런 거 알으니까 통일부에서 느닷없이 그냥 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러는 것은 다시는 이렇게 그래도 고위급 회담에서 그러면 사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에다 대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적인 그런 채통. 흔히 우리가 일반인들 얘기할 때 국존심이라고 하잖아요. 주권이요, 주권. 그렇죠. 주권. 이건 헌법적 가치.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그렇죠. 취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은 그 취재원 보호가 엄청난 수칙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취재원 보호를 위반하는 재판 판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가 안보를 심대하게 위협한 엄청 중요한 그런 안보 우회 그런 사건에서나 예외적으로 인정할까 취재원 보호를 그렇게 철저히 보호해주는 거예요. 언론 자유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언론 자유는 굉장히 다른 자유 못지않게 다른 자유보다도 더 굉장히 민감한 분야의 자유인데 통일부가 그런 풀제에서 조선일보 기자를 뺀 것은 정상적인 남북 대화를 운영하고 남북 대화의 관련된 그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데도
그런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있고 또 주권이 당연히 있는데 알아서 긴다면 주권이 없는 거고 또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는 또 그 정부도 잘못된 거고 말이죠. 아, 그리고 또 전문가들 아닙니까? 탈북민이 본 이 통일 관련된 이 회담의 기사는 북한에서 저렇게 발언하면 내가 봤을 때 저거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거 전문가가 봐서 기사를 쓰는 거에 또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자신의 시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다 배제하고 그저 나팔수만 데리고 가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더 덧붙여서 더 좋게 쓰지 않으면 거기 비판적인 게 나오면 다 그냥 작살내버리겠다. 야, 지금 정부가 미국 눈치 보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기고 있고 말이죠. 알아서 찬양해주고 있으니 미국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아,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근의 안보 상황 한번 다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이제 오늘 출연을 했는데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 나오느라고 내용을 잘 못 봤는데 이제 남북 고위급 이번 회담의 목적은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네. 평양 선언과 관련된 그런 후속 그런 조치를 조금 제대로 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해가지고 정말 그 긴장도 안 하고 관계를 좀 잘 가져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상당히 긍정적인 많은 합의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제 경험적으로 또 과거 북한의 그런 행태를 보면 항상 북한은 겉으로 평화를 주장하고 또 대화를 외치고 신뢰를 주장할 때 항상 허점을 노리고 있었다. 이것은 과거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같이 좋게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데 우리가 그런 안보의 허점을 보여줘가지고 북한이 왜냐하면 북한의 통전부, 북한의 그 여러 가지 나쁜 그런 당 규약, 헌법 조치, 기구, 인물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직 100% 그 사람들이 말의 신뢰성을 그대로 믿기는 좀 이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 좋지만 제대로 북한이 정말 약속을 그대로 이행을 하는지를 면밀하게 주시해서 필요할 때는 정부의 강한 견제 또 좋은 의견도 과감하게 내가지고 정부가 말하자면 여야를 초월한 그런 안보 자세를 갖추고 평화적인 대화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보 현실이 좀 굉장히 시급하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좀 자주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조선일보 기자 얘기 들으니까 화나는데요. 예, 조선일보 기자 탈북 기자인데 저도 그 기자의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남북 회담에 대해서 아주 분석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보면서 제가 많은 역시 북한에 살다 온 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더 정확하게 보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이죠. 취재마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입을 막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 주권이 없어진 거죠. 이걸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 국민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북한의 노예가 될 그런 상황만 남은 거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함께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구독 버튼 올라가면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주변에 많이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